자,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최초의 여자 인간으로서 판도라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판도라는 제우스가 만든 여자죠. 제우스가 이제 그 하늘의 세계로부터, 그러니까 올림포스죠. 여기서 불을 훔쳐 도망간 누구야?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를 벌을 내려.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 동생인 에피메테우스한테 이제 그 여자를 선물로 주는 거야. 판도라를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근데 이 판도라한테 뭘 보냈냐면은 세상의 온갖 나쁜 것들, 온갖 불행 이런 것들 다 그냥 죄악 이런 것들 다 상자 안에 집어넣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도라한테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판도라가 말이에요. 그런 명령을 저버리고 열어봐요. 왜 판도라가 열어보느냐? 호기심 때문에. 그놈 호기심 때문에. 여자들이 특히 호기심이 강하죠. 그래서 그래 안 그래? 어쩌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서양도 특히 마찬가지인데 서양이 더 심합니다. 성경책이라든지 또는 그리스 신화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파멸로 이끈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판도라 상자 안에서 나와버린 여러 가지 죄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어떻습니까? 여자가 누구를 아담을 꼬드겨서 어떻게 됐어요? 파멸을 이르게 만들죠.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들죠. 이렇게 여자를 이제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인류 역사 자체가 우리가 다루는 이 히스토리 자체가 남성 중심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사실 그 이전에는 모계 중심의 여권 중심의 그런 사회가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여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호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봤던 개콘에 그런 것도 있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런 것도 있잖아. 궁금해요 이게 바로 뭐야?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여자죠. 이 여자가 거지한테라도 500원을 주고라도 호기심을 충족시킬 정보를 얻으려고 호기심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자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모두가 호기심의 동물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야말로 가장 호기심이 많은 동물 가운데 가장 호기심이 많은 그런 동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기심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문명을 오늘날까지 일궈온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죠? 공부도 말이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궁금해. 이거 궁금해. 선생님이 여기까지 가르쳤는데 이거 좀 더 좀 알아볼까 해가지고 네이버 지식인 들어가서 좀 두들겨 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얼마든지 공부를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갈 단원이 바로 근대 문물의 수용과 근대 문화의 형성이야. 지금부터 이제 150여 년 전에 알겠어요? 우리나라에 새로운 서양 물결이 들어올 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경이로운 눈빛으로 서양의 물건들을, 서양의 문물을 그들이 가지고 온 문명의 세계를 경탄의 눈으로 봤을까요? 그죠? 저도 이제 처음에 아이폰을 처음 썼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화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 알겠죠? 그리고 이 손바닥 안에서 거의 모든 컴퓨터 기능들이 단추 하나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들이 야 정말 스티브 잡스 대단하구나 이렇게 경이로운 그런 시선으로 아이폰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로운 근대 문물들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수용했는지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는 그런 말씀에서 호기심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 교재로는 이제 135쪽이고요. 이 135쪽부터 어디까지 나가냐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오늘 뗄 겁니다. 152쪽까지니까 교수님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암기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암기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도록, 그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감각화시키고 잊지 않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책에 뛰어들어가서 함께 여러분과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쉽게 하도록 거들어주는 사람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다든지 또는 잠을 잔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인간이 충족시켜야 될 기본적인 이 욕구는 남한테 미룰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제가 대신 봐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단지 선생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보다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게 알겠죠? 거들어주는 그런
조력자, 협력자에 불과합니다. 알겠어요? 파트너를 그래도 잘 만난 거야. 나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재밌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너무 자화자찬인가? 들어갑니다. 자, 근대 문물의 수용 그랬는데, 예, 근대 문물의 수용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근대 문물이 수용되어 오는 과정을 시간 속에서 보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군 그러면 이 대원군은 굉장히 그 사람이 세국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서양 문화나 서양 문물이 들어온 것을 무조건 때려 막았다. 왜? 세국 정책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아니야. 서양한테 먹힐까봐 또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조선왕조 왕실이 알겠어요? 넘어갈까봐 그걸 막은 거지. 서양 문화나 그들의 문물에는 오히려 흥선대원군이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1866년 예,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가 쳐들어왔잖아요. 이때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흥선대원군이 야 제너럴 셔먼호 부서진 배 가지고 와 해가지고 한강으로 끌고 왔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아무개한테 그 기술자예요. 네가 한번 저거 해체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대로 만들어봐라. 우리도 이제 기선을 만들 수 있나 보자 했는데 사실은 그게 기계를 뜯었다가 다시 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예, 아주 중요한 증기기관의 원리가 작동돼야 되는데 우리도 뭐 비슷하게 만들었답니다. 그 장작을 막 떼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불을 뿜으면서 그 증기를 뿜으면서 기선이 움직이긴 했는데 뭐 1시간에 뭐 몇 미터 갔대더라? 1미터인가 2미터인가 갔대요. 그러니까 완전 실패작이죠. 거기 보세요. 이게 바로 화륜선이죠. 화륜선. 그리고 이제 수레포는 뭐냐 하면 흥선대원군이 예, 이 수레포는 어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알겠어요? 수레포. 그래서 수레포는 어뢰처럼 배 밑에다가 이렇게 폭탄을 딱 장치해 놓으면 이제 폭탄이 배 밑으로 들어가면 수압이 생기겠죠? 이 수압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빵 터지는 그런 그 수레포를 만들었대요. 이건 성공했대. 그래서 당시 이제 고조임금이 창간해가지고 그 한강가에서 이렇게 수레포가 터지면서 목선이 그냥 몇 미터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고 야, 참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답니다. 이렇게 대원군 집권기에도 서양 무기 제조술에 관심이 많았다. 그 다음에 개항 이후가 되면 1870년대 이후입니다. 76년에 개항했으니까 알겠어요? 동도서기론이 주장되기도 하고요. 동도서기론 여러분 다 아시죠? 동양의 도, 서양의 기술문화, 정신문화는 그죠? 우리 것을 간직하되 서양의 기술문화를 받아들이자. 이게 바로 동도서기론 아닙니까? 이거 비슷한 게 중국에서는 뭐라고? 중체서용. 일본에서는 자 알았습니다. 일본은 뭐라고요? 화혼양제. 됐죠? 그렇게 서양 과학기술 수용을 주장했더라. 됐죠? 그 다음에 예. 자, 또 볼까요? 80년대가 되면 여러분 80년대 이게 다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1882년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서양 여러 나라들과 조약이 체결됐어요. 그때 또 어때요?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그죠? 예, 청에서는 멜렌도르프라든지 마젠창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들어오고 이제 서양 여러 나라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이 나라 저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이제 그 우리나라가 문호를 열고 이 나라 저 나라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놈들이 들어오면서 야 너네 이런 거 봤어 하면서 뭐 신기한 물건들 많이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을 꿰려고 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기술이 많이 도입되게 되고 외국 기술자들을 많이 초빙하기도 하고요. 알겠어요? 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돼 가던 알겠죠? 80년대 일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을 기술자로 키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외국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려면 외국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기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기술 문화를 배우고, 예, 근대적인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제도 개혁에 앞장서게 됐다. 시기별로. 대원군 집권기, 개항 이후에 80년대, 알겠죠? 특히 이제 사회 진화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배운 내용이야.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굽니까?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킨 것이죠. 그래 안 그래? 적자 생존의 원리, 그죠? 또는 뭐 약육강식, 예, 우승열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 강한 인간이 돼야 된다, 강한 인종이 돼야 된다, 강한 민족이 돼야 된다,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부강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된다,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사회 진화론 속에 무슨 사상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나쁜 의미의, 알겠어요? 제국주의를 미화시키는,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나쁜 쪽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적자생존, 자연도태 원리가 우승열패, 약육강식 논리를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제국주의 열강의 약소국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데 이용되게 됐다. 알겠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은 우리의 애국 계몽 운동가들에게
예, 영감을 줍니다. 그래, 너네도 억울하면 빨리 힘을 길러. 너네도 경제적으로 또 교육에 있어서 언론의 힘을 빌려서 대중들을 계몽시켜야 돼. 그래서 계몽 사상이에요. 알겠어요? 계몽주의입니다. 알겠죠? 아직 어리석은 또는 미신의, 그죠? 아직도 어리석음에 깨어나지 못한 그들을 깨어나게 해야 돼라는 의미가 계몽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예, 결국은 애국 계몽 운동은 실력 양성론으로 나중에 이제 결국 이 실력 양성론이 일제 시대는 실력 양성 운동으로 계승되게 되더라.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 결국은 강자의 논리를 따르게 되고 친일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화륜선 기선 모습이 보이죠? 그죠? 기선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의선 개통 장면일 것입니다. 경인선인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대 시설들의 도입 내용을 보세요. 일본의 조사 시찰단을 이게 전부 다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보낸, 그죠? 사절단 일행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1881 연대를 좀 알아두실 거. 81년에 일본에 보낸 사절이 조사 시찰단, 그죠? 신사유람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제 1881년 청나라에는 영선사, 텐진 조병창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김윤식이를 파견해서 보냈는데 바로 그 이듬해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가지고 1882년에 이들이 급거 귀국해서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식이 돌아오면서 텐진 조병창에서 무기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기기창이죠. 우리나라 들어와서 기기창을 세웠어요. 무기 제조국인, 그죠? 그리고 이제 화폐 제조국인 전환국, 예, 또 기기창, 전환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다. 밑에 바로 나오네요. 그죠?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 이 세 가지 알겠죠? 미국에는 1883년 연대 82년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그 이듬해 미국에 보낸 사절 일행이 예, 보빙사다. 보빙사절단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홍영식이라든지 또는 누굽니까? 예, 육일준 이런 사람들이 사절 일행으로 갔었습니다. 다 아시죠? 자, 근대적 시설, 영선사 김윤식이 돌아와서 만든 최초의 인쇄소 뭐라고? 방문국. 이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를 만들었다. 여러분 알죠? 한성순보는 며칠마다 발행된 신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순자가 열을 순자야. 10순이에요. 10. 알겠죠? 일주마다 신문이 나오면 뭐야? 주보. 매일 나오면 뭐야? 일보. 알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매일 나오니까 예.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이렇게 매일 나오는 신문입니다. 교회에 가면 주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주보죠. 그래서 예, 처음에는 이제 자주 만들 수 없으니까 열흘마다 한 번씩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관에서 만든 관보입니다.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라는 관청 신문을 만들어냈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예, 다시 나중에 한성주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일간지 매일매일 발행되는 신문으로서 독립신문이 나왔다. 알겠죠? 독립신문은 한참 뒤에 1896년 4월 7일 날 독립신문이 발행됐다라고 했습니다. 근대적인 무기 제조국으로서 기기창이 있었고요. 83년에. 예. 그리고 화폐 주조를 위해서 전환국이 만들어졌다. 됐죠? 자, 우정국 낙성식을 계기로 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제도가 1800 언제야? 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던 해에 도입되려다가 실패했어요. 갑신정변 때문에.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을미개혁 후에 다시 실시됐는데 우리가 국제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해서 외국과도 편지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1900년 일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근대 시설들, 예, 우편제도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빙 사절단으로 가는 그 사절단 일행이고요. 예, 이게 바로 아마 경성에 있는 예, 화폐를 만들던 경성 전환국 모습일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경성 전환국에서 만든 태환권이라는 이게 이제 최초의 지폐죠.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 모습이니까 여러분들 눈여겨봐 주세요. 어디서 발행했다고? 지금은 우리가 지폐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지만 당시에는 호주에서 발행한, 알겠어요? 지폐였다. 태환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근대적인 동전이야. 그래서 은전, 은삼전이죠, 이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예, 이런 것들도 근대적, 옛날 전근대적인,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쓰던 동전들은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구멍이. 그래서 동그란 것은 하늘이요, 네모난 것은 땅이다. 이런 원리로 만든 엽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근대적인,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죠. 전부 다 근대적인 동전들이 나왔다. 알겠어요? 대동은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근대 뭐예요? 경성 전환국 안의 모습이고, 이 사람은 이제 우편 편지를 배달하는 배달부 모습이죠. 그죠? 이렇게 배달 행랑을 가지고 있었고 우산까지 챙겨갖고 다녔네요. 담뱃대를 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하고 전하는 전시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1884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1885년에 조선과 청 사이에 주로 이제 이모군란, 갑시정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주변국인 일본과 청나라 놈들이 본국과 군사적 연락을 신속히 할 목적에서 전신 시설을 가설했죠. 여러분들은 아마 전신을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전신은 전보 칠 때 사용되는 텔렉스라고 해요. 텔렉스. 이제 우리가 전보 텔렉스는 어떻게 하냐면 모수보를 가지고 이용하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전기 신호를 보내서 신호음이 긴 음과 작은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모수보를 이용해서 결국 이 모수보를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 원리하고 똑같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 언어도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이진법으로 돼 있잖아. 0과 1 둘만 사용하죠. 그것처럼 긴 음과 짧은 음 이걸 가지고 결국은 이걸 조합해서 문자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음을 다시 문자로 환원해 가지고 사람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겠는데 아주 오래는 옛날이 아니라 선생님 어렸을 때도 이렇게 전보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전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에 전화 있는 집 애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초등학교 때 이름이 차종아라는 놈인데 어디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아주 똘똘하고 애가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많았습니다. 축구도 잘하고 키는 작은데 축구도 잘하는 놈인데 하여간 걔네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근데 시골인데 약국을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걔네 집에 전화가 있었는데 전화가 어떤 전화냐면 이렇게 돌려서 하는 전화야. 시골에서. 알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전화 걸어가지고 막 장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웃긴 거야. 그 당시는 전화 있는지 몇 집 안 돼가지고 어느 집에서 전화인지 다 알아요. 장난전화 걸면 누구 집에서 장난전화 한 건지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어려가지고 그걸 모르고 여기 뭐 짜장면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문물이 아주 오래전 몇백 년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어렸을 때까지도 이런 전화나 또는 뭐 여러분은 아직 못 봤을 겁니다. 빨간색, 주황색 공중전화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다이얼식으로 하는 것도 없어진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알겠어요? 그래서 전화가 언제 가설됐냐 우리나라 처음으로 1898년에 1898년 처음으로 전기회사가 만들어졌어요. 한성 전기회사라고 하는 미국 사람 콜브란이 이제 고종 황제 우리 대한제국하고 함께 만든 합자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에 전기가 가설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궁중 안에 경복궁 안에 처음으로 전화가 가설됐습니다. 이 전화에 얽힌 에피소드가 특히 많이 있는데 임금이 전화를 걸면 신하들이 전부 다 절을 2번 하고 절을 하고 2번은 죽은 사람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을 하고 직접 임금께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옷을 바르게 하고 인사를 하고 귀에다 대고 네 전화하면서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또 하나 이제 이 전화는 바로 우리 유명한 누구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목숨을 살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화가 개설되자마자 알겠죠? 우리나라 최초 전화가 개통되자마자 바로 전화의 장점이 살아났는데 바로 백범 김구가 그 당시에 1895년에 벌어진 을미사변 이 을미사변 때 일본 놈 낭인이 명성황후를 시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를 시해한 일본 낭인놈들을 죽여야 되라고 그 당시 청년이었던 백범 김구가 이제 의분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주말을 가다 보니까 일본 놈이 말이야 분명히 허리에는 일본도를 차고 있는데 머리 모양은 상투를 들고 조선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을 걸어봤대요. 너 뭐 하는 놈이냐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본 놈이야. 그래서 걔랑 싸우다가 걔를 죽였어요. 왜? 이 새끼 너 우리 공무를 죽인 네 나쁜 놈이지 하면서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체포돼가지고 인천인가 거기 이제 깜방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사형 집행일인데 사형 집행일 하루 전날 고종임금이 전화를 한 거야. 알겠어요? 야 거기 있는 애 빨리 풀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하루만 전화가 늦게 와서도 만약에 그 당시에 전화가 없었으면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한 백범 김구 선생이죠. 그래 안 그래? 우리 임시정부 수장이었던 백범 김구가 그냥 살인자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했는데 전화가 1898년에 개통된 이 전화가 김구 선생의 목숨을 살렸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궁궐이나 서울 시내 민가까지 1902년에 널리 가설되게 됐다. 알겠어요? 철도는 뭐냐? 최초의 철도는 미국이 경인선을 놓기로 했었는데 미국이 놓지 못하고 일본 놈들이 철도를 부설합니다. 그래서 1899년에 일본에 의해서 경인선 철도가 처음 부설됐습니다. 연대를 알아두실 것 의외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부선과 경의선 전부 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그죠? 대륙 침략을 할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나라 철도는 모조리 전부 다 일본이 났다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아까 말씀드린 한성 전기회사가 역시 전기와 관련 있는 전차를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전차를 부설했어요. 이후 한미 합작으로 처음으로 1898년에 전하가 놓여지던 그 해네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가 운행되게 됐다. 서대문, 청량리 사이에. 됐습니까? 경인선 최초 철도는 1899년이고 전화, 전차 전부 다 언제야? 1898년이다라는 거. 한성전기회사까지 싸잡아서 세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의료시설로서 강혜원이 있었는데요. 강혜원. 알렌이 세운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죠. 이 알렌이 당시 어떻습니까? 갑신연매 때 그 자상을 입은 민아무개를 치료해 준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고종임금은 신임을 많이 얻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강혜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 강혜원이 제중원으로 드라마로 한번 방영된 적도 있었습니다. 광제원은 뭐냐? 최초의 정부 설립 국립병원이죠. 그래 안 그래? 국립병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가 말이에요. 공공 의료 서비스가 많이 없어지고 민간 의료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의료 서비스 질은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도립병원이나 국립병원이나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가 범람하는 현재에 와서는 알겠어? 이렇게 의료 서비스까지도 완전히 그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딴 데로 흘렸는데요. 어쨌든 광제원에서 지석영의 우두법이 시행되기도 하고 우두법, 종두법입니다. 알겠죠? 그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이죠. 그 다음에 대한의원은 정부 설립 국립병원인데 여기 이제 그 서울대학병원에 전신이 됐습니다. 의학, 약학, 산학과 간호과 이렇게 의료요원 양성, 특별히 대한의원에서 의료요원을 양성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해의원이 있었고요. 자해의원은 지금 도립병원은 전신이고, 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가 세운 개인 병원인데 이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 전문학교가 합쳐져서 연희 전문학교 플러스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전화는 남자 전화 교환원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어렸을 때도 이런 전화 교환원을 봤어요. 그 당시는 되게 여자들이 전화 교환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인선 철도 개통식인가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광재원인가요? 대한의원이고요. 대한의원. 그 다음에 이제 언론기관으로 갑니다. 언론기관. 한성순보 나왔죠? 한성순보를 방국에서 처음으로 1883년 갑신정변 일어나기 1년 전에 만들었는데 갑신정변이 84년이니까 이때 폐간됐습니다. 그래서 열흘마다 나온 순보였다. 순보, 한성 순보가 10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보는 7일이죠. 7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게 한성 주보야. 그래서 한성 순보가 83년이고 한성 주보는 갑신정변 이후 86년에 개화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한성 주보가 있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한성 이게 순보고요. 그죠? 한성 주보입니다. 한성 순보, 한성 주보. 신문 같은 형식이 아니죠. 요즘 보는 신문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이 나왔습니다. 최초의 일간지라는 점. 최초의 일간지인데 이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함께 가능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896년 4월 7일 날 오늘날 아직까지도 신문의 날로 제정돼 있다. 독립신문 발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신문의 날로 4월 7일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황성신문은 뭐냐? 남국 등 개신 유학자들이 만들었는데요. 이 유학자들이 만든 신문이라 국문과 함께 한문을 혼용했습니다. 국한문 혼용. 너무나 유명한 것은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대곡이 바로 여기 발표됐었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제 1905년 을사적이 체결되자 야, 대한조선이야, 조선의 젊은이들이야, 죽었느냐, 살았냐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오늘이야, 목놓아, 우노라, 라고 하는 글을, 명논설을 발표했던 이 장지연도, 그러나 나중에는 친일파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황성신문, 제국신문, 특히 제국신문,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뭐예요? 순한글 대중지였다라는 점. 오케이.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제국신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제국신문이라는 느낌이
예, 일본 놈 편 같아요. 일본 제국주의 그러잖아. 근데 제국신문은 일본이 아니라 예, 그 대한제국의 신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우리 편이에요. 제국신문 어감이 좀 일본 놈 틱하지만 우리 편이라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제국신문 부녀자들 대상으로 만든 순한글지였다. 독립신문 제국신문이 순한글 신문을 만들었다는 거 아시겠죠? 문신립독이 아니라 독립신문입니다. 더 인디펜던트지죠. 알겠죠? 그래서 영자신문과 이렇게 국자신문으로 한글로 나왔다. 황성신문이군요. 황성신문.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제국신문입니다. 제국신문. 그리고 예, 대한매일신보 나왔죠.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이 대한매일신보는 영국 사람 베델이 1905년에 창간했는데 국한문, 한글, 영문판이 있었다라는 점 알겠어요? 대한매일신보. 그러니까 독자층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 양기탁이 일본 놈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예, 그 신문사 문 앞에다 적어놨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얼마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했습니까? 1905년이면 이미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통감무가 설치됐으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언론을 많이 검열하고 했었어요. 알겠죠? 그러다가 사실은 어때? 1907년에 신문지법, 그죠? 또는 뭐예요? 출판법, 그죠? 1909년에 보안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언론과 사상과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탄압하기 시작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병 활동이라든지 국채 보상 운동 이런 항일 운동을 보도하기도 하고 1910년에 총독부한테 매수당해서 결국 뭐냐? 총독부가 사과버렸다는 얘기예요. 매일신보로 예, 이름을 바꿔가지고 친일신문으로 바뀌어서 발행이 계속됐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만세보는 중요합니다. 역시 만세보도 천도교 후원을 받아서 오세창이 만든 거다. 특히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신문으로서 만세보, 천도교 기관지, 그죠? 제국신문,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 대한매일신보. 여러분 지금 나온 신문들 있잖아요.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양기탁이죠. 양기탁 이름 기억해야 돼요. 서상돈, 김광재, 그죠? 양기탁, 대한매일신보. 그 대한매일신보 이외에도 제국신문, 황성신문, 여기 나온 만세보 전부 다 국채보상운동에 가담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을 쭉 봤어요. 대한매일신보. 이 사람이 바로 영국 사람 베델입니다. 우리 편이라서 그런지 얼굴도 잘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 만세보가 나왔군요. 만세보. 예, 만세보가 창간됐었고요. 예, 근대적인 그 여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교육과 국학 연구라고 했는데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는 원산학사가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을 알아두실 것. 원산학사 연대 83년입니다. 1883년 그죠? 아까 한성순보가 발행되던 그때 아닌가요? 예, 이때 처음으로 원산학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원산은 함경도 원산이죠. 원산 덕원 주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주민들이 함께 만든 개인이 만든 사립학교입니다. 최초의 사립학교. 알겠어요? 그래서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고 또 최초의 예, 근대적 학교로서 관립학교는 뭡니까? 유경공원이 있습니다. 유경공원 이전에 83년에 동문학이라는 이게 83년 잘못됐어요. 83년입니다. 1883년에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관청에 설립된 영어 교습소, 영어 강습소가 동문학이 학교라고 보기는 좀 약간 미약하죠? 유경공원은 상류층 자제한테 예, 근대 학문 교육을 가르친 알겠어요? 헐버트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근대적인 교육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오기역기 과거지도가 폐지되고 근대 교육 입국 조서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갑오기역 당시에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했다. 알겠어요? 이 교육 입국 조서야말로 바로 뭐야? 우리도 이제 근대적 학교가 필요하다. 우리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이 말이 나오면 언제야? 갑오개혁기입니다.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학교를 만들자. 알겠죠? 또 선생님들 양성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설립하자. 그 외에도 개신교 선교사가 주도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사범이 아니라 사립학교죠.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전부 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만든 거야.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숭실학교, 정신여학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알만하죠? 그래 안 그래? 애국 계몽운동. 우리가 이제 힘을 길러야 한다. 아까 스펜서 얘기할 때 진화론 얘기할 때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도 힘을 길러야 근대적인 문화를 받아들여야 근대적 사상을 심어줘야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주자. 그런 목적으로 여기저기 학교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는지 여러분들이 쭉 판단을 해보시고요. 알겠죠? 아까 말씀드린 다 나왔어요. 그죠? 외국인들이 만든 학교, 사립학교 가운데, 그죠? 배제학당 같은 경우, 이어학당 같은 경우, 경신학교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산학교, 여기 이승훈이 만든 또 뭐예요? 안창호가 만든 대성학교, 그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유명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평양의 대성학교, 이게 안창호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오산학교는 이승훈이 만든 거고, 기타 이제 숭실학교, 숭의예학교, 호스턴예학교, 이런 학교들이 전국에 많이 있었다.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관동학회, 또는 영남학회, 호남학회, 기호흥학회, 서북학회, 이런 학회들도 여전히 근대 교육이야말로 나라의 힘을 기르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육 열풍이 불었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회의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 안 그래? 지금 우리도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도 교육의 한 제도 안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또다시 어려운 취직 시험이 버티고 있고, 공무원 시험이라도 합격해야 돼. 공무원 시험이라도가 아니야. 거의 100대 1에 가깝습니다. 70 몇 대 1이 보통이에요. 그래, 안 그래? 구급 공무원, 국가직만 하더라도.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교육 그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알겠죠?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만 결국은 앞으로 지식 정보화 시대에 얼마나 더 좋은 사회, 더 편안한 사회를 만드느냐라는 그 관건이 거기에 있는데, 옛날에는 교육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었지만 요즘 뭡니까? 이런 교육이 그야말로 망국의 교육열이, 과열된 교육열이 결국은 망국의 그런 핵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문물의 수용과 근대 문화 형성 가운데 을사제약 이후에는 또 어땠느냐? 애국 계몽 운동가를 탄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립학교 설립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애국 계몽 운동가들을 통감들이 탄압하게 됩니다. 신민회에서 대성학교 누구라고 그랬죠? 이 대성학교는 안창호입니다. 안창호, 그죠? 그 다음에 오산학교는 이승훈이에요. 이승훈.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알아둘 안창호는 평양의 대성학교, 이승훈은 어디에? 정주의 오산학교, 그죠? 평안도 정주에. 그 다음에 학회 다 맞습니다. 서북학회, 호남학회, 기호흥학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907년부터 1909년 사이에 무려 3천여 개의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이 사립학교를 세운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는 우리 애국 계몽 운동가들, 안창호, 이승훈 이런 사람들이고, 또한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외국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사립학교를 많이 차렸다. 그죠? 그 다음에 1908년 사립학교령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1908년에 사립학교령을 제정 공포해서 이런 교육운동이 바로 나라를 구하는 길이고 외세를 배척하는 길이기도 했죠. 애국하는 길이고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일본 놈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탄압합니다. 교육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라고요? 사립학교령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라고? 신문지법, 그죠? 또 출판법, 또 보안법 이런 것들이 다 구분해서 알아두실 것. 알겠죠? 사립학교령도 당시 애국 계몽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본 사립학교가 또 나왔고요. 서북학회 월보입니다. 서북학회 월보. 그 다음에 이제 국학 연구의 진전을 보겠습니다. 국어와 국사죠. 우리 것을 연구하는 열풍이 불었는데, 근대 계몽사학에서는 이 개항 이후의 역사는 어땠느냐 이런 내용이죠. 유교적인 역사인식을 극복하고 일반 민중들을 어떻게 근대적으로 계몽시키기 위한 계몽적 성격이 강했다. 국사에 있어서도. 그죠? 그래서 신채호, 박은식 이런 분들이 유명합니다. 특히 이 당시는 민족영웅전,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연개소문전 이런 민족영웅전이나 외국 독립운동사죠. 이탈리아 건국 상걸전, 미국 독립운동사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우리들도 그래, 우리 민족 영웅이 있구나. 우리도 외국어 사례를 본받아서 이탈리아도 1000년 만에 독립을 했다는데 우리도 빨리 독립을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역사의 방향이 뭔지 알겠죠? 알만하죠? 영웅전이라든지 외국 독립운동사를 만들어냈다 이거야. 신채호는 특히
민족주의 역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사람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신채호는 선생님이 제일 존경한 사람이에요. 신채호 알겠어요? 특히 이제 민족주의 역사 연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채호는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그 독립운동사에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냥 역사학자로서 머물러 있지 않고 참여하고 알겠어요? 참여하고 그 행동하는 그런 지식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죠. 독사실론, 이 시기에 애국개몽운동계 신채호 선생이 편찬한 역사 관련 책이 독사실론이 있고요. 독자가 읽을 독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죠. 이렇게 독사실론이에요.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근대적인 우리 역사를 강조했죠. 최남선, 박은식 이런 분들은 조선 광문회야. 이거 틀렸어요. 조선 광문회. 오자가 있습니다. 광문회. 조선 광문회. 이 최남선, 박은식이 만든 조선 광문회는 우리 민족 고전을 정리해서 간행한, 알겠어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단체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최남선, 박은식의 조선 광문회. 신채호는 독사실론을 언제? 애국개몽운동기에. 알겠죠? 국어에 있어서는 육일준의 서유견문이 국한문 혼용체로 편찬됐고, 육일준 알죠? 아까 보빙 사절단으로 미국에 다녀오다가 그 유럽까지 이렇게 순방하고 돌아와가지고 결국 갑신혁명과 연루돼서 나중에는 7년인가 징역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쓴 거죠. 예, 서유견문. 독립신문, 제국신문, 한글 전용 신문들이 나오기도 하고, 국어연구입니다. 국어. 국문연구소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지석영. 종두법에 나온 지석영이죠. 주시경 선생. 이렇게 국문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뭐냐? 육일준의 대한문전, 주시경의 국어문법, 한글 표기법 통일을 연구한, 알겠어요? 통일을 연구한 이런 책들이 나왔다라는 점도 함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제 문해와 종교 세 경야에서 민족 종교로서는 천도교와 대종교가 있습니다. 특히 천도교 그러면은 3대 교주 손병희가 동학의 전통을 계승했어요. 1대 교주는 누구였죠? 1대 교주는 뭐였죠? 동학의 1대 교주는 그렇습니다. 최재우. 2대 교주가 최시영. 3대 교주가 손병희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천도교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때요? 예, 친일 단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알겠어요? 여기에 맞서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고, 그죠? 3.1운동 때 주도적 역할을 한 단체가 바로 천도교였다.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천도교의 기관지에 해당되는 게 만세보가 있다. 신문. 그 다음에 대종교도 중요합니다. 왜 민족종교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천도교와 대종교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우리의 시조들을 중시했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천도교는 우리 고유한 유불도가 융합된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대종교는 바로 단군 신앙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민족 종교로 본다 이거야. 나철, 오기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던 그 나철입니다. 나철 등이 단군 신앙을 발전시켜서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만주에서 벌어진 항일 무장 투쟁에 앞장서서 바로 이 북간도에서 북로 군정소군이 바로 이 대종교 관련 단체인 증광단의 후원을 받았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해서 민족 종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 종교로서는 뭐가 있느냐? 불교나 유교. 자, 삼국시대부터 이미 이어 내려왔던 전통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용운의 조선 불교 유신론. 야, 불교도 이제 좀 제대로 좀 해보자. 근대적인 불교로서 한번 근대 운동에 우리 불교가 나서서 참여를 해보자. 알겠어요? 유교는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양매학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고요. 박은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치자 중심의 사고를 극복하고 민중 중심의 유교로 복귀하자. 알겠죠? 적극적인 교활동을 주장했었다.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한용운의 불교 유신론. 구분해서 잘 알아두십시오. 기타 이제 외래 종교로서는 그렇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도 각각 이렇게 개항 이후에 새로 들어온 외래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냥 서울이 온통 그냥 십자가로 다 밤하늘을 수놓을 만큼 완전히 개신교가 많이 이제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많이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범죄 없는 세상에서 모두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세상에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 안 그래? 아니, 종교가 재기등을 하면은 말이야, 이 종교가 빛과 소금이 돼서 이 민족들의 삶, 아픈 마음 이런 것들 잘 달래줘야 될 텐데,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많은데, 빛과 소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나?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알겠어요? 대선 때만 되면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인터넷 가면 그냥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교화시키는 역할을 종교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이 개신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종교가 너무나 돈 맛을 많이 알았어.
돈이 목적이야, 돈이. 이 모든 종교까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보다 더 센 뭐야?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세상. 알겠죠? 결국은 뭐냐? 돈이 지배하는 이런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가 판을 치다 보니까 종교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종교도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김일성이 김정일이한테 또 김정일이가 김정은이한테 부자 세습 3대 세습을 하듯이 교회도 말이야 목사들이 이 교회의 재산을 알겠어? 자기 재산을 지 아들한테 세습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하면 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겠죠. 뭐 종교 책임만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예, 서북 지방 중심, 특히 이제 평안도, 평양 이쪽이 굉장히 개신교가 강합니다. 개신교는 서양 의술 보급의 앞장, 아까 세브란스 같은 사람이 병원을 세웠다고 그랬죠? 학교 설립 등을 주도했어요. 개신교 그 선교사들이. 예, 베어드가 경신학교를, 스크랜턴 여사가 이학당을, 그죠? 이런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문물 소개가 지나친 복음주의, 너무나 교회 쪽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의 앞잡이 노릇도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랑 제국주의 군대랑 또 자본주의 상품이랑 이런 것들이 함께 와서 후진 국가들을 많이 약탈하고 제국주의 침략의 그 선봉장에 개신교가 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는 1886년 프랑스와 수교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포교 자유가 획득됐죠. 프랑스가 예, 우리나라를 노크한 게 굉장히 빨라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노크를 했었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영국이 로드 아머스토를 보내고 프랑스가 세실 함대를 보냈었는데 이 빨리 왔던 프랑스가 가장 늦은 나라 가운데 하나야. 우리랑 조약을 체결한 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천주교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제일 늦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나 언론을 통해서 애국 계몽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사업 등 사회 사업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만세보 나왔고요. 그 조선 불교 유신론, 아까 방금 앞에 계신 분이 바로 한용운 선생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불교 유신론이고, 기타 이제 근대 문물 가운데 신소설. 자, 신소설 이런 것들도 잘 봐두세요. 봉건윤리나 도덕을 배격하고 봉건적인 것들을 배격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신소설의 지향점이 뭐냐? 구닥다리를 전부 다 없애고 남녀평등, 자주독립, 근대 계몽적인 문학을 선보였다 이거야. 최초의 신소설 혈은우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인직의 혈은우, 이해조의 자유종, 최찬식의 추월색,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 있죠. 그죠? 순한글로 됐고, 이거 잘 알아두세요. 신소설은 순한글입니다. 언문일치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알아둬. 강조했어 선생님이. 알겠죠? 신소설은 한글, 순한글로 되어 있었고 언문일치 문장을 사용했다. 됐어요? 신채시는 뭐냐? 유명한 신채시, 최초의 신채시가 바로 최남선의 핵에서 소년에게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국적, 나라를 걱정하는 가사와 신채시가 등장했는데, 예, 애국 계몽적 성격과 함께 최남선의 핵에서 소년에게 등장. 철썩 때린다, 부신다, 뭐 어떠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문학 번역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랄지 또는 성경이랄지 이솝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예, 우리말로 번역됐었고요. 우리나라 근대 문학 형성에 외국 번역 문학이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영국으로는 판소리를 체계화해서 민족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어요. 이 판소리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야? 신재효죠. 신재효. 판소리 12마당을 6마당으로 정리했어요. 구전되어 둔 판소리를. 알겠죠? 산조 유행 등 예, 전통 문화를 고수하는 움직임을 전개하기도 하고, 신극운동은 이인직에 의해서, 아까 혈은우를 썼던 이인직입니다. 그 혈은우가 원각사에서 예, 공연되기도 했고요. 최초로 공연된 것은 은세계죠. 은세계. 알겠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신극운동이 이인직에 의해서 원각사가 설립됨으로써 전개되게 됐다. 혈의 책 표지 모습입니다. 자유종, 추월색, 그죠? 아까 이거 최찬식 작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금수회의록, 예,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그죠? 을사오적 대신들을 비꼬아서 깐 내용입니다. 신소설인데요. 알겠죠? 그래서 짐승으로 비유한 거야. 금수가 바로 짐승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예,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쫙 봤습니다. 여러분 교재 135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지도가 나와 있어요. 지도를 좀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황포도배와 오른쪽에 있는 게 황포도배, 우리나라 전통
뭡니까? 돛담배죠, 돛담배.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광제어라고 해서, 우리가 일본의 가와사키 조선소에서 건조됐는데, 예, 우리가 들여온 최신식 군함입니다. 광제어. 그죠? 1056톤이니까 꽤 큰 그런 군함이네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근대 시설도 다 나왔습니다. 전기 도입 다 나왔죠. 1887년 왕실의 최초로 전등이 설치됐고, 한성 전기회사가 언제라고요? 1898년에 한성 전기회사. 왕실에 처음으로 전등이 먼저 설치되고, 전기회사가 나중에 1898년과 함께 전차가 부설, 어디에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신선 나왔습니다. 전신선. 84년에 일본과 부산, 그 다음에 85년에 서울 우주관. 그죠? 그리고 전화는 1898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궁궐에 도입됐었고, 우편제도 만국우편연합의 1900년에, 철도부설은 1899년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경인선이 최초로. 알겠죠? 나머지 철도는 모조리 전부 다 누구냐? 일본이다, 일본. 경인선은 미국 사람이 놓기로 했었는데, 예, 일본한테 팔아넘겼고, 경의선도 원래는 프랑스가 가설하게 됐는데, 일본한테 팔아넘겼죠. 일본은 이렇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철도를 일본이 놨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라고 거기 138쪽 표가 잘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책의 장점이 이렇게 표로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 글로도 정리되어 있지만 다시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도 봤죠. 경인선 개통식 장면이 이렇게 후진국 가면 이렇게 다들 기차 위에 이렇게 올라 앉아 있거나 올라타고, 인도라든지 스리랑카 이런 데에서 철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 되게 보면 철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차 안에만 타는 게 아니라 기차 지붕 위에 전부 다 올라가서 타고 다녀요. 그래 안 그래? 선진국에도 기차에 자주 올라가죠. 특히 그 외국 뭡니까? 액션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멋있게 막 전철 위에 올라서 싸우기도 하고, 기차 위에 올라가 싸우는데 다 거짓말이. 알았어요? 실제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싸울 수 있나? 그 다음 이제 언론의 발달, 한성순보, 한성주보 다 나왔죠? 예,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예,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쫙 다시 표로 정리 142쪽에. 그죠? 그래서 개항 이후에, 예, 개항 이후에 한성순보, 한성주보, 그리고 예,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개항신문 전부 다 애국 개몽운동을 주로 했던 신문들이다라는 점. 알겠죠? 기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읽기 자료도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근대 교육과 국가국 연구 다 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의 표 보십시오. 특히 위에 있는 표를 잘 알아두실 것. 갑오개혁 이전과 갑오개혁 당시 교육국 조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을사조약 이후에 대성학교, 오산학교, 대한제국 말기의 학교. 그죠? 기타 이제 사립학교 설립 및 위치 쭉 나와 있고요. 예, 국학연구의 진전 146쪽, 그리고 문해와 종교 세경향 148쪽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읽어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예, 이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나갔다고 하지 마시고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꼼꼼하게 이제 시험에 대비한다. 자기 언어로, 자기 개념으로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기를 바라요. 알겠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